왜 나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돈 적이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색하게 웃거나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냥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뒤 비로소 할 말들이 떠올랐다. 너무 늦게, 너무 선명하게. 당신은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한다. 무례한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의 당혹감, 얼어붙은 공기, 아무렇지 않은 척 지었던 미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를 지을 때 이미 당신의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였을까? 수치심이었을까?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당신은 그것을 꾹 눌러 삼켰다. 참았다고 생각했다. 잘 넘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미뤄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관문을 열 때, 침대에 누울 때 그 말이 계속 들렸다. 그 사람의 표정이 계속 보였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대화가 다시 펼쳐졌다. 이번에는 당신이 날카롭게 반박하고 냉정하게 웃으며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상상 속에서만. 현실에서 당신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분노와 자책 사이 어딘가에서 뒤척이고 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자꾸만 되돌아온다. 무례한 사람은 이미 당신 앞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은 웃으며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무례함을 고스란히 안고 온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당신을 붙잡는다. 이것이 우리가 무례함을 대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싸우고 있다. 그 싸움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지금 그대로 두면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똑같이 웃으며 넘기고 똑같이 혼자 되씹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는가? 참아야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무례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안다고 크게 한번 웃고 넘기라고. 당신도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현명한 대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이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겠지. 나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말투가 원래 저런 거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애썼다. 이해하려 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것도 자주 듣는 말이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며칠 지나면 잊힐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렸다. 이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당신도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것이다. 참고, 이해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일상은 계속되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것이 진짜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이었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정당화한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 희미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그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 강하게. 그러나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언했다. 참는다는 것은 이미 져버린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웃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표정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진짜 웃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온다고. 정약용이 말한 웃음은 우리가 알던 그 웃음이 아니었다. 참고 견디며 짓는 어색한 미소가 아니었고, 화를 삼키며 입꼬리만 올리는 가짜 표정도 아니었다. 그가 말한 웃음은 마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상대의 무례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례함을 막으려 하지 말라. 이것이 정약용의 역설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무례함을 막으려 애썼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감정을 억누르고 분노를 삼켰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한다. 그렇게 막으려 할수록 무례함은 더 깊이 박힌다고. 저항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그것에 사로잡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말한다. 무례함이 들어오게 두되 머물게 하지 말라고. 흘러가게 두라고.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정약용은 완성된 성인이 아니었다. 그는 무례함을 넘어 세상의 가장 깊은 부당함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이었다. 1801년 그의 나이 40.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영모의 혐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다. 가족과 떨어져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유배되었다. 18년. 그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무엇을 견뎌야 했는가? 무례함 정도가 아니었다. 그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역적의 무리. 천주교도. 배신자. 그에게 던져진 말들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다. 그는 억울했다. 밤마다 그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혼자 되뇌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당신이 무례한 사람의 말을 되씹듯 그도 세상의 부당함을 되씹었다. 유배지의 작은 방.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다. 분노, 원망, 자괴감. 이 감정들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잠들지 못하는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억누르려 했지만 더 강해졌고, 외면하려 했지만 더 선명해졌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다만 다르게 대할 수는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그라지는지, 무엇이 자신을 흔들고 무엇이 자신을 고요하게 하는지. 그는 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는 실험자였다. 정약용은 당신처럼 흔들렸다. 당신처럼 분노했고, 당신처럼 되씹었고, 당신처럼 잠 못 이루었다. 다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 마음은 저항할수록 강해지고 받아들일수록 흘러간다는 것을. 정약용은 마음이 왜 소란해지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마음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인다. 고요한 것이 마음의 기본 상태가 아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느끼고 생각한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마음은 즉각 반응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 감정의 발생.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난다. 화, 당혹감, 수치심. 이 감정은 자동으로 발생한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뿐이다. 이 순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단계. 생각의 증폭. 감정이 일어나면 생각이 붙는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은 감정에 이유를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든다. 단순했던 감정이 복잡한 서사가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피해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되거나 무력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 단계. 집착의 형성.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은 집착이 된다.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고 같은 감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당신은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명확히 보았다. 문제는 감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붙잡은 것이었다. 무례한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해석과 반추가 문제였다. 외부에서 던져진 돌멩이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것은 바위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고요함이란 무엇인가? 정약용은 고요를 도달할 목적지로 보지 않았다. 고요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고요는 감정이 일어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였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두는 것. 그것이 고요였다. 당신의 마음이 소란한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흔들림을 멈추려 했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결함으로 여겼다. 고요해야 한다고 믿었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흔들림을 억눌렀다. 억누른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당신을 계속 흔들었다. 정약용은 말한다. 흔들림을 탓하지 말라고.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것이라고. 다만 그 흔들림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고. 흔들림을 바라보되 그 안에 머물지 말라고.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왜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번번이 무너지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마음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화가 났다. 그 화를 느낀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화내면 안 돼.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그 화를 억눌렀다. 꾹꾹 눌러 담았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스프링과 같아서 누를수록 더 강한 힘으로 튀어오른다. 당신이 화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화는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 끓는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들끓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당신은 자책했다. 다른 사람들은 잘만 참는데 나는 왜 계속 흔들리는 걸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 세게 억눌렀다. 더 단단하게 참았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었다. 방법이었다. 정약용은 이 악순환을 정확히 보았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싸우는 순간 이미 그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요를 상태로 여겼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보았다. 언젠가는 완전히 평온해지고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자신을 실패로 여겼다. 아직 멀었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본 고요는 달랐다. 고요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되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연습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 오늘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가? 그 흔들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커졌고, 어떻게 사그라졌는가? 그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저 관찰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마음속을 지나가는 감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관찰하는 순간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것을.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마음을 적으로 여기고 감정을 결함으로 보고 고요를 목적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그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었는가? 그 웃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첫 번째, 흔들림을 탓하지 않았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화가 나고 당혹스럽고 기분이 상한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정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자책한다. 또 흔들렸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 자책이 또 다른 흔들림을 만든다. 화가 난 것에 대해 화가 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 상처받는다. 감정 위에 감정이 쌓인다. 정약용은 이 악순환을 끊었다. 흔들림을 느낄 때 흔들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았다. 이 단순한 인정이 모든 것을 바꿨다. 두 번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다. 무례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는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우리는 그 생각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정약용은 생각을 붙잡지 않았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식했다. 아, 지금 저 말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다닌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간다. 이것은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른다. 다만 그 생각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지나가는 생각을 바라본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증폭되지 않는다. 세 번째, 멈춤의 연습. 정약용은 지라는 글자를 중요하게 여겼다. 멈춘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동적인 반응을 멈춘다는 뜻이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한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도망치거나. 이 반응은 자동이다. 생각할 틈도 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반응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 자동 반응과 실제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멈춤을 만들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잠깐 멈췄다. 호흡을 한 번 했다. 이 짧은 멈춤 속에서 선택의 공간이 생긴다. 멈춤은 억누름이 아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공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 아니라 의도로. 네 번째,
고요를 연습으로 보았다. 정약용에게 고요는 도달점이 아니라 연습이었다. 마치 악기를 연습하듯 고요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서툴다. 금방 흔들린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에 휘말린다. 그것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반은 돌아온 것이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하루에 100번 흔들려도 괜찮다. 100번 돌아오면 된다. 정약용이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히 고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렸다. 다만 그 흔들림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다. 흔들림을 느꼈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았다.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웃음은 진짜였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흔들렸다가 돌아온 고요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피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피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섭다는 뜻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지나갈 것을 안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무례함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들어오게 두었다. 하지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것을 흘려보냈다. 이것이 정약용의 태도였다. 방법이 아니라 태도였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자세였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지는 않겠다. 당신이 갑자기 완전히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날 것이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억울할 것이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당신과 감정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 먼저 감정 반응의 속도가 달라진다. 전에는 무례한 말을 들으면 즉각 휘말렸다. 화가 치밀어 올라 목까지 차올랐고 그 상태로 몇 시간,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인식의 순간 이미 당신은 화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화는 예전보다 빨리 사그라진다. 전에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 감정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1시간, 아니 몇십 분 만에 돌아온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흔들렸다가 빠르게 돌아온다. 이것이 진짜 변화다. 관계에서의 여유가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전에는 즉각 방어했다. 상대의 말에 맞서거나 아니면 완전히 위축되었다. 둘 다 상대의 무례함에 반응한 것이었다. 상대가 던진 공을 그대로 받아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무례함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 이 여유가 관계를 바꾼다. 선택의 명료함이 생긴다.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 불안한 상태에서 한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하지만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도적 선택이다. 당신은 상황을 더 잘 읽고 더 적절하게 반응하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공간이 생기는 감각.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전에는 마음이 온통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숨쉴 틈이 없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생각이 밀려왔고, 하나의 감정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 감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감정이 일어나도 그 주변에 공간이 있다. 이 공간 속에서 당신은 숨을 쉴 수 있다. 이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으로 있을 수 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여전히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짜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 짜증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는 않는다.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고요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되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창한 수행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산속으로 들어가 명상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흔들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혹은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가? 그것을 느낄 때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라.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판단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인정한다. 흔들리고 있다. 이 인정의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다. 두 번째, 하루 한 번 3분간 멈춰 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점심 식사 후, 혹은 잠들기 전. 언제든 좋다. 하루 중 딱 3분만 멈춰 서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생각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3분.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불안해진다. 괜찮다. 그것도 지나간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100번 흔들려도 100번 돌아오면 된다. 세 번째, 떠오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오늘 하루 동안 무례한 사람의 말이 떠오를 것이다. 그 순간이 반복 재생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런 생각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그 생각을 붙잡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저 인식하라. 아, 지금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그냥 두라.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흘러간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를 것이다. 다만 당신이 그 생각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다. 복잡하지 않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멈춰 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이라도 흔들림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흘려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실패했다. 흔들렸고 화를 냈고 되씹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왔다.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났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 흔들렸다면 내일 다시 돌아오면 된다. 오늘 생각을 붙잡았다면 내일 다시 흘려보내면 된다.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마음은 고요할 수 없다. 다만 고요해질 뿐이다. 고요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 위에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당신은 걷기 시작한 것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흔들림을 탓하지 않고 생각을 붙잡지 않고 짧게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전부였다. 당신은 오늘도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화가 날 것이고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흔들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다.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일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흔들릴 때 그것을 알아차릴 것인가?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3분간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달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고요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여전히 흔들렸고,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인간이었다. 다만 그는 흔들리는 법을 알았다. 흔들렸다가 돌아오는 법을 알았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연습될 것인가?